한 마을의 행복의 방앗간이라는 독특한 시설이 있었다. 이 방앗간은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이곳의 목표는 마을 사람들이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방앗간의 주인은 존이라는 남자였는데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사상을 깊이 신봉하며 이를 실천해 옮기려는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다. 존은 매일 아침 방앗간 문을 열고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의 방앗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사연과 고민을 받아들여 그들이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방법을 제공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을 종이에 적어 존에게 제공하면 존은 그것을 기반으로 세심한 분석을 시작했다. 그는 혼자서 모든 사연을 읽고 그것이 마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방문자가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루나였고 먼 곳에서 왔다고 했다. 그녀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행복의 방앗간을 찾아갔다. 루나는 마을 광장에서 우연히 이 방앗간 이야기를 듣고 그 신비로운 기능에 반했기 때문이다. 루나는 존에게 다가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음악가로서 자신의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무대 공포증 때문에 공연을 하는 것도 두려워했다. 이런 불안은 그녀가 꿈을 펼치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다. 존은 루나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의 사연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마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했다. 그녀의 작은 두려움이 해결된다면 그녀의 음악을 통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존은 그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우선 존은 마을의 음악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루나에게 목소리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을 제공했다. 더불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를 열어 루나 가무대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다행히 마을 주민들은 루나의 첫 공연에서 그녀를 열정적으로 응원했고 루나도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루나는 마을의 축제에서 공연할 정도로 성장했고 그녀의 음악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를 보며 존은 행복의 방앗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루나의 변화를 통해 마을 사람 모두가 그녀의 음악을 즐기고 행복해했기 때문이다. 존의 노력과 루나의 용기로 마을은 공리주의의 진가를 맛보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행복이 아닌 많은 사람의 행복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존의 방앗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꿈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고대 그리스 철학이 가장 매혹적인 개념 중 하나로 그 자체로 많은 철학적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겪었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간직한 장소였습니다. 낡아빠진 나무 책장과 먼지가 쌓인 고서들은 익숙함보다는 이질감을 주었고 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늘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의 구석진 자리에서 플라톤의 철학에 관한 책 몇 권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고풍스러워 보이는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책 제목은 잊혀진 이데아의 읽기였습니다. 아무래도 꽤 오래된 책인 듯 했고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관련이 있는 책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이로 책을 펼쳐보았고 책 속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젊은 철학자가 꿈속에서 이상한 학교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물리적인 모든 형태를 넘어서는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교실마다 다른 이데아를 가르치는 특별한 수업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만난 스승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소피스트들이 아닌 이데아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이데아로서의 의자 수업에 들어가게 된 젊은 철학자는 다양한 형태의 의자들 위에 앉아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온전한 의자의 이데아를 마음속에서 직접 느끼고 상상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자가 상상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는 이 훈련을 계속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의 모든 사물이 그 이데아에 의해 어떻게 모방되고 있는지를 점점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꿈속의 스승들은 그에게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물질 세계에서 찾을 수 없으며 그저 이데아의 세계를 인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젊은 철학자는 마침내 나무로 된 물질적 의자가 아닌 의자의 이데아 자체를 바로 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그곳이 꿈이라기보다는 더 현실적인 체험이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그 이야기가 단순한 고대 철학자의 허구인지 아니면 잊혀진 시대의 누군가가 실제로 경험한 체험인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평소에 마주치는 사물들마다 이데아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꿈의 학교 아이데아의 수호자들은 인간이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필수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때때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거나 보더라도 그것의 본질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데아로는 우리에게 그 본질 자체를 직시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삶의 경지를 향해 가라고 속삭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이제 평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물들이 그저 모방일 뿐이라면 과연 그 뒤에 숨겨진 이데아를 여러분은 무엇이라 상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데아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그리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소피아라는 젊고 호기심 많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지혜를 추구하는 데 남다른 열정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늘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그들과 지식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주 거만함에 빠지거나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기 일쑤였죠. 어느 날 소피아는 마을 광장에서 열린 철학 모임에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인 무지의 지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은 그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개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이 철학적 통찰을 주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소피아는 다음 날 마을 광장 한복판에 서서 외쳤습니다. 친애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주민들이 호기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선물을 숨겨두었습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무언가와 맞바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찾기 위한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어리둥절해하며 머리를 극적였고 일부는 이를 단순한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몇몇 호기심 있는 주민들은 도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소피아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을 목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얼마나 큰가? 내일 날씨는 어떨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피아는 각자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큰 선물을 얻으셨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목록이 바로 당신의 성장과 탐구의 단서이며 이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출발점이랍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메시지를 곱씹으며 각자의 목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소피아가 말한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지의 인정은 새로운 지식과 성장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열린 마음으로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며 소피아가 전해준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소피아는 마을 전체 가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학생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라는 개념이 마을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를 향한 그녀의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한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평범한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나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극복하고 진정한 나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토마스의 열망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꿈은 때때로 미친 짓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니체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그는 초인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후 토마스는 초인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시로 향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인생, 철학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자신들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는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다음 단계로
그는 자신이 한계를 시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마라톤 경주 중간에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초인에 대한 니체의 개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북돋았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는 육체적 한계를 넘어 정신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초인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자체가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차세대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역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초인이 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마침내 토마스는 그토록 꿈꾸던 초인이 삶을 어느 정도 실현했습니다. 물론 그는 완전한 초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이 되는 길은 끝없는 여정이며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예전처럼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토마스는 평범한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기 위한 여정을 통해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초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북돋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무언가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